네, 안녕하세요. 스케스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로 추세선의 개념과 활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녹화했을 때 그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은 집에 있는 그 웹캠 마이크를 이용해서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추세선의 개념 및 활용. 네, 추세선이란 무엇인가 소개를 간단히 하고 추세선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선의 특징 및 추세선 그리는 방법. 이 추세선 그리기도 뭐 저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을 활용한 거래, 하락 추세선을 활용한 거래, 다양한 거래 예시, 이런 순서대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수평 지지 저항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추세선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활용을 합니다. 추세선보다는 채널을 주로 활용하는 편이고, 단순히 추세선 같은 경우는 뭐 거래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그냥 꼭 분석에 의미가 있다라고 무게를 두는 것보다는 요 기준을 깨면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거래의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 두는 의미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거래 방법에서 이 추세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세에 편성해라, 뭐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뭐 이런 다양한 투자 기관들이 존재를 하죠. 예. 그리고 추세선 역시 선의 형태로 표시되지만 지지 저항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영역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캔들의 위익이 차트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이 윗 끝부분을 가지고 추세선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요 몸통 끝부분 이렇게 추세선 그을 때 그 납득이 가는 차트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선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 역시 이제 지지 저항선과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격 영역이다. 이 역시 이제 지지 저항선과 마찬가지죠. 추세가 만들어질 때 이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들을 점점 높여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기관들이 여전히 매집할 때 이 구간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락 추세일 때도 저점을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추세가 만들어지죠.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 하락 추세에서는 선을 위쪽으로 걷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위치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 기관들은 시장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이유로 이제 지지저항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첫 번째 중요하고 추세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과 그 세기,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 또는 이제 시장의 심리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기울기죠, 기울기. 추세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가다가 추세 가속이라고들 책에 표현들 해놨죠.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는 1번, 2번, 1번보다 2번이 추세의 모멘텀이 강하다, 힘이 세다, 그리고 추세가 가파르고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거래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의 방향을 추가로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뭐 같은 얘기죠. 추세가 이렇게 한눈에 상승 추세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추세 방향으로 거래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상승 하락 추세의 특징하고 추세선 그리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은 가격이 올라가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락 추세선은 저항의 역할을 하죠.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저점과 고점이 제초에 성립되고, 이 하이어로우죠. 저점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확인되면 이 저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저점이 높아졌지만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이 위치까지, 두 번째 고점이 이전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 위치까지 와서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 이거는
수렴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모습, 그리고 그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가 된다. 이 상승 추세 때는 당연히 이, 이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매수의 거래를 찾아주는 것이 좋겠죠. 예. 하락 추세선은 새로운 고점과 저점이 있고,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에서는 이제 하락 추세선 상단에 맞닿을 때 매도 거래, 추세 방향으로 매도 거래를 찾아주는 것이 맞겠죠. 자, 추세선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은 지지저항, 수평 지지저항은 캔들의 몸통 끝 부분을 제가 기준을 잡는다고 했는데, 추세선 같은 경우는 꼬리 끝 부분을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뒤에 차트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때에 따라서 꼬리를 약간 잘라 먹으면서 그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렸을 때 분석이 더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는 경우라면 꼬리를 약간 자르고 그려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기술적 분석의 추세선이라는 것 또한 그냥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나는 이쪽 방향으로 대응을 하면서 거래를 찾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인 거죠. 그냥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뭐 정말 시장 분석의 정답이다, 가격이 이 추세선을 무조건 지켜주면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점,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 추세선을 그려주고 시간대를 변경하는 경우에 미세하게 틀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시간대에서 차트를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4시간 차트에서 최초에 그렸다. 근데 1시간 차트에 가보면 이 그려진 추세선이 미세하게 오차가 있습니다. 항상 시간대를 바꿀 때 선들을 다시 그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아마 트레이딩 뷰의 약간 오류 같아요. 이거는 제가 쓰는 이제 다른 HTS나 이런 것들은 요 가격선, 이제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가격이잖아요, 차트가. 그러니까 이 좌표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려주면 시간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상승 추세선을 활용한 거래. 상승 추세선은 기본은 지지의 역할, 여기가 거래 포인트입니다. 상승 추세선에서 매수, 저항 역할을 하는 하락 추세선은 매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지지선에서는 매수, 저항선에서는 매도 찾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상승 추세선은 매수, 하락 추세선은 매도의 거래를 찾아주는 것이 추세 방향으로 거래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원칙을 가지고 거래를 찾아봅시다. 한번 상승 추세선과 지지 저항선. 그러니까 상승 추세선만 가지고 저도 거래를 찾진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세 번째 터치가 있을 때, 세 번째 터치까지 나왔을 때 이 추세선은 신뢰를 할 만하다라고 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보면 이 세 번째의 추세선이 잘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선만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힌트에 겹치는 것을 찾는 거죠. 상승 추세선과 지지 저항선, 수평 지지 저항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뭐 이평선, 볼린저 밴드 같은 힌트가 겹치는 구간을 찾아서 캔들 모양을 보고 거래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음봉 캔들 위익이 길면 좋다라고 하는 거는 폴스 브레이크아웃 경우죠. 가격이 상승 추세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 음봉 캔들 하나가 나오면서 이 추세선을 깨는 듯 꼬리를 길게 주고 몸통은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휩소죠. 예, 폴스 브레이크아웃 같은 스타번팅 또는 휩소인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 오히려 추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해서 제가 두 번째 힌트로 적어놓은 거고, 세 번째, 이제 추세선 또는 지지선에서 가격의 거부 반응을 확인한 후 양봉 캔들이 하나 나오면 진입한다. 이 양봉 캔들이 일종의 이제 추세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컨펌이죠. 컨퍼메이션이죠. 요 양봉 캔들이죠. 네. 가격이 추세선을 딛고 두 번째 터치 이후에 어, 다시 한번 양봉 캔들 하나를 확인해야지만 이 추세 방향으로 계속 가격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주의사항. 양봉 캔들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곧 가격이 이렇게 가지만 수평 지지 저항선이 중요 저항선이 바로 요 위에 위치한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 봐야 우리가 먹을 구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거래를 피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추세선을 활용한 거래. 하락추세선 또한 마찬가지죠. 하락추세선과 지지저항선, 이평선, 피보나치 되돌림, 볼린저 밴드, 상하단선 등등 힌트가 겹치는 구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양봉 캔들 위기 길면 좋다. 이것도 이제 펄스 브레이크아웃 같은 경우를 얘기한 거고, 오히려 이런 수평 지지 저항 중요 레벨과 하락 추세선이 딱 겹치는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양봉 캔들이 윗꼬리를 쭉 길게 주고 다시 이내 추세선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이거는 이제 휩소나 펄스 브레이크아웃 또는 스탑헌팅 움직임으로 보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이런 경우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위치에서 힌트가 겹치는 위치에서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 추세선과 지지 저항선을 존중해 주면서 추세 방향으로 분봉 캔들이 하나 나오는 것까지를 확인하고 거래에 진입하는 방법이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 아래 지지선이 있다,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 그러면 수익 구간이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려오다가 그 지지선이 걸려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 지지선이 있으면 거래를 피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추세선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 예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예제 그림 같은 경우는 달러스 이스프랑 1시간 차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고점을 연결해서 1번 추세선을 지금 그어줬습니다. 그리고 수평 지지 저항선은 여기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진행되면서 원래 요 세 번째 고점이 추세선에 맞닿아야 되는데 살짝 못 미치면서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네 번째 고점도 역시 여기 추세선에 닿아야 되는데 요 정도 선에서 머물렀죠. 그러면 다시 요 새로 생긴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 추세선이죠. 이게 바로 이제 추세의 가속인데, 이 추세의 가속이 나오고 이 첫 번째 추세선과 이 공간이 뜨게 되면 결국은 조만간 이제 다시 추세선으로 회귀를 한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 추세가 가팔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추세가 가팔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추세가 가팔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조만간 추세 전환이 나올 조짐이, 그러니까 신호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번 추세선, 2번 추세선이 1번 추세선을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놓고 이후에 시장 움직임을 봤더니 2번 추세선이 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수평 지지 저항과 겹치는 구간에서 요 캔들 패턴을 확인하고 거래를 해준 모습이죠. 두 번째, 여기 전체 차트가 안 나와서 그런데 목표가는 수평 지지 저항입니다. 요 구역 거래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식으로 거래를 계속 찾아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평 지지 저항과 추세선과 개념상 각도만 다르다 뿐이지 개념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운드앤 1시간 차트. 지금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하나 찾을 수가 있었고, 세 번째 터치 이후에 원봉을 확인하고 여기서 음, 매도 거래를 들어갈 수 있었지만 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아래 중요 지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맞고 언제든지 추세를 돌파해서 반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는 피하게 됩니다. 앞에 얘기한 그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유로달러 1시간 차트. 지금 보면 이 추세선 상승 추세죠. 저점을 존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가 이 수평 지지 저항과 상승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을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 거래로 진입하였지만 이 이 추세 방향으로 길게 가지를 못하고 다시 추세 반대 방향으로 깨지면서 손절나는 경우죠. 이렇게 손절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시장 거래하다 보면.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나의 거래 원칙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수평 지지 저항 추세선입니다. 이 수평 지지 저항과 추세선을 이용한 나의 거래 원칙은 추세선과 지지 저항선이 겹치는 구간에서 캔들의 컨펌을 확인하고 거래 들어가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현재까지의 원칙을 충실히 존중한 거래였죠. 그렇지만 손실이 나가는 경우는 이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원칙을 지켜서 거래하였다면 실패하는 거래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도 거래의 일부분일 뿐이고, 항상 이제 반대의 시나리오, 손실라는 우리가 거래 들어갈 때 진입가, 그다음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미리 설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내 거래 시나리오의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 점이 중요한 거죠. 항상 트레이더들은 시장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트레이더입니다. 자, 다음 예시. 이 달러 스위스 1시간 차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예시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가파르죠. 이게 너무 가파르고 이 가격들이 추세선에 딱딱 붙어서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추세선과 가격이 붙어서 내려오는 경우는 얼마 못 가서 추세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실제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추세선은 우리는 추세선으로서 신뢰가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예시를 넣어놓은 겁니다. 자, 다음 거래. 이것도 달러 스위스 1시간 차트입니다. 요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이 만들어졌고 가격이 다시 추세 방향으로 가다가 되돌림을 줍니다. 되돌림을 주는데 이 수평 지지 저항과 이 추세선 부근에서 캔들들 반응이 나왔죠. 네, 여기까지 확인하고 우리가 여기서 매도 거래를 찾았어도 됐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다 그러면 리테스트 동작에서 이 캔들 패턴을 확인하고 매도 거래 진입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캔들까지 확인하고 매도 거래를 잡았어도 됐고, 이 캔들까지 확인하고 매도 거래를 잡았어도 거래가 100%는 아닌데 전저점까지 못 오고 다시 추세가 깨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는 가능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지 저항 추세선만 가지고 세운 원칙을 가지고 거래했을 때는 원칙에 부합한 거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차트를 한번 보고 실제 차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최근에 추세가 좀 좋게 나오는 차트가 요런 달라인 차트인데, 달라인 차트가 이런 추세에서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가격들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추세선과의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추세선을 깨지는 그림들이 자주 나오더라. 그리고 뒤에 설명할 때 이제 추세 전환을 찾을 건데, 추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뒷부분에 추세 전환을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그 추세 전환을 잘 판단했을 때 우린 좋은 거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연결하면 세 번째 고점에서는 추세를 살짝 돌파를 하였지만 이내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러고 나서 이제 가파르게 내려왔죠. 네, 이런 경우도 뭐 괜찮은 예시라고 할 수 있고, 요 끝부분을 윅을 정확하게 연결했을 때는 세 번째 세 번째 고점도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죠. 네, 세 번째 고점에서 수평 지지저항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 끝부분들이 여기서 반응을 했죠. 이전 하락 추세의 스윙 포인트들 한번 찾아보고, 한 이 정도가 좋겠네요. 이전 하락 추세의 스윙 포인트들, 마켓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후에 가격들이 반응할 위치인 거죠. 조금 더 찾아볼까요? 여기. 또는 이전 상승 추세의 스윙 포인트들, 이런 기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결국은 여기서 가격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후에 이 가격 레벨들이 중요하게 가격들이 한 번은 걸려주고 반응을 해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거래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지저항인 것이고, 이렇게 보면 뭐 이 부분에서 분봉 캔들이 강하게 내려와서 이거는 조금 저라면 거래 잡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이 캔들이 강하게 내려왔고
저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캔들의 절반 3분의 1 정도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이제 바로 전 저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아마 매도 거래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스탑이 좀 크긴 하죠. 네, 최소한 이런 식으로 타겟은 이제 전고점, 전저점에서 여러 가지 힌트들, 피보나치 비율이라든지 파동 카운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거래를 했을 거는 같은데 요 거래는 저거라면 좀 실패 잡지를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피보나치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한번 그때 대해서 설명을 한번 그 파트에 가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